네, 안녕하세요. 7장 강점 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인파워 모델을 지난주에 이제 소개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량 강화와 레질리언스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8주차는 이제 중간고사인데 시험 보지 않고 강의를 영상 강의를 한다고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제가 1교시 때도 얘기하고 2교시 또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심지어는 강의 평가에다 그렇게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안 되면 다음 차시에서도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서 이제 공
해야 되겠는데 레질리언스 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임파워먼트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 복지 쪽에서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임상사회복지를 매우 유용한 접근 방법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7가지를 지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레질리언스 모델에서 기본 전제가 뭐냐 물으면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의 잠재적인 회복 능력과 성장을 믿고 있으면서 많은 고통과 책임이 따르는 혼돈스러운 경험을 거쳐서 원래 위기 전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아주 중시하는 이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당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그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 적응을 수반해서 성공적인 대처와 적응은요, 개인과 가족에게 더 강력한 삶의 의미를 경험하도록 한다는 거죠. 개인의 내구력은 개인, 가족 그리고 환경적 과정의 상호작용으로서 가족과 더 큰 사회 맥락에서 가장 잘 이해되고 강화된다 하는 거예요. 위기 사건들과 계속되는 스트레스는 가족 전체와 구성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이 가족 구성원들 이 가정 안에서 역기능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 역기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것 그리고 가족 해체의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러면 가족 과정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 그들의 관계에 미친 스트레스 영향을 중재를 하는 거죠. 많은 위기 사건들에서 이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가족들은 레질리언스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격려하고 또 주요 과정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기는 있는데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공부를 많이 해서 면담 과정, 인테이크 과정에서 또는 사정 과정에서 그분의 잠재력을 발견해내고 그걸 개발시켜줘서 그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도 여러분이 많이 이제 개발도 하셔야 되고 또 연구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레질리언스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위기와 역경을 견디고 회복하는 능력을 레질리언스라 해요. 그래서 역경을 회복한 후에는 더 탄력을 받아서 자원이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가급적 영향을 적게 받고 그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그 스트레스의 수준을 좀 낮출 수 있는 능력. 고통과 용기 두 가지 모두를 경험하면서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다루어가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레질리언스 접근에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 신념 체계, 조직의 유형, 의사소통 과정. 내용은 이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일단 기본 가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주요 원칙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 가정은 뭐냐 하면 클라이언트는 이 내담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바라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결 중심 이론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전문가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도움을 주는 자문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론을 끌고 돌아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는 해결 중심 이론을 소개를 했는데
해결 중심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개입 과정에서는 문제가 되는 내용 그 자체보다는 그걸 자꾸 지적하고 그 내용을 들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새로운 행동 유형을 이제 그분에게 알려주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데 초점을 둔 거죠. 그러니까 해결 방안 구축 과정에 초점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잠재적인 변화 욕구를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사회복지사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때의 사회복지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를 사용하도록 돕는 데 있는 거죠.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는 협력적인 동료 관계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요, 이제 수업 시간에 되면 내용을 많이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제 PPT 영상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여러분 혼동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교재에서는 이런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고 노트해놓고 핵심 이런 걸 분류해놨으니까 공부하기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원칙을 좀 볼까요? 주요 원칙. 병리적인 것 대신에 건강에 초점을 둔다.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 특성 등을 발견해서 그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병든 부분에서 치료하려고 한다.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고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많이 존중해 준다는 것이고요. 변화는 항상 일어나며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제 전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는 있기 마련이다. 현재와 미래를 지향한다. 과거 지향해야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자율적인 협력을 중요시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클라이언트를 대했을 때 과거에 얽매여서 매우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인 치료에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끌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해결 중심의 모델에서는 병리적인 것에 관점을 강점 관점에 두면서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관심을 좋겠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의 관계 속에서는 뭐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방문형, 불평형, 고객형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 해결 중심 모델에서 목표 설정을 어떻게 세웠는가. 원칙.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작은 것을 목표로 한다. 너무 이제 구체적 큰 것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이면서 명확해야 되고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고, 내담자에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관심을 둔다. 없는 것을 찾아가 너 왜 없니? 왜 그렇게 못하니? 이런 것보다도 있는 것에 관심을 둔다. 내담자의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서울대학교 간다 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간다,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요 부분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뵐 때마다 수도권에서 우수한 자원들을 학교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서 적어도 서울 한영대학교 출신들, 그리고 여기서 사회복지나 상담을 공부한 분들 가운데 필드에서는요, 머리 좋은 애보다 정말 성실하다, 정말 심성이 곱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롱런하는 그런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케이스 중에 저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머리 좋은 사람이 30분이면 해결할 어떤 일을 나는 3시간, 30시간, 30일이 걸려도 끝내 해보고 말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의지력, 결단, 성취욕구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면 기술이라는 것은 반복이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손에 익숙해지고 여러분 머리에 이게 반사작용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뭐 어느 S대학 나온 학생들보다도 너무 못지않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옹호자고 지지자고 여러분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자랑스러운 분이다 하는 것을 간직하시고 각과 교수님들의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세우는 목표를 향해서 이번 학기도 끊임없이 달려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결 중심 모델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할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 중에서 개입 기술을 보죠.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해결 지향적 질문이 있다. 그런데 일단 7가지를 표현했어요. 첫 면담 이전에 변화에 관한 질문. 어떻게 이 시설에 와서 이 상담실에 와서 이 복지관에 와서 변화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첫 면담 이전에 변화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외 질문, 기적 질문, 척도 질문, 대처 질문, 관계성 질문, 간접적 칭찬 이렇게 순서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명이 잘 안 된 부분은 수업 시간에 다시 이제 대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일단 치료적 피드백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는요. 칭찬, 연결문, 과제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칭찬은 클라이언트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강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음에 연결문은 칭찬의 다음에 나온 제안이나 과제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제안의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제란 말이 나왔어요. 과제는 고객형, 불평형, 방면형인데 고객형은 행동과제, 불평은 관찰 또는 생각과제, 방문은 격려와 칭찬과제 이렇게 수행해 간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세네카가 한 말인데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을 남겨놨거든요.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이 보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옳게 살고 반듯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 이타주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한 15분 정도만 수업을 하고요. 다음 차시에서 다른 자료를 좀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좀 강의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복되는 강의지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신 거 해결 중심 모델까지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 기술론 이외에도 모델이 많고요. 해결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다 배우기에는 좀 시간이 역부족인데 여러분 이제 주교재에서는 1급 시험 문제 주로 다루는 그런 이제 모델과 그런 기술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2학기 때 실천 기술론에서도 반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학기 때 실천 기술론 속에 또 만나면은 1학기 지금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중간고사는 온라인 상으로는 이제 보지 않는다.
특히 이제 특수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센터에 가면 학교 직원들이 또 잘 안내를 해주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겠다. 과점을 쓰는 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수업 시간에 만나면 여러분 제 개인 카페에 과점을 작성법 올려놨잖아요. 그걸 충분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읽어보신 다음에 여러 3단 논법에서 글을 쓰는데 잘 못 쓰는 분들이 있으면 자료를 잘 못 구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일차적인 자료도 제공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 여러분 하실 일 뭐있느냐 강의 동영상이 올라오면 그 주간에 들으셔야 돼. 그래 들으셔서 듣고서는 나 들었어 이러면 교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그 댓글란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댓글란 다양한 부분에서 내가 강의를 들었다는 흔적을 남겨 놓으셔야 되는 교수님은 매일 그 스크럽에서 모으고 있어요. 모으고 A라는 학생이 지금 들어와서 이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이해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체크하고 있다는 걸 이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만나면 중간고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용은 뭘로 할 것인가 이런 거 여러분 충분히 의논을 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중간고사를 보겠다. 방법은 교수님에게 위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과 의논해서 한다. 꼭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막 나누는 갑론을 박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문자라든지 전화로 교수님 중간고사 어떻게 봐요? 어디서 해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된다는 과제물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야 돼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물도 제출 기간에 대해서는 원래 강의 계획서는 12주까지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7주차, 8주차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수업 시간을 연장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 얼굴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결정을 하겠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